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문학에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이 남기신 댓글들을 다 읽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전시가랑 그 소설 파트에서 좀 많이 난관을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크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은데, 반면 소설은 아직까지도 좀 난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바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좀 몇 가지 물음부터 던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왜 문학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느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고전시가와 현대시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얘네들은 뭐 선지에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푸는 시간 자체가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시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풀건 못 풀건 비슷한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소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소설에서 난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문학 이상의 그 분량 때문이 첫 번째겠죠. 그렇죠? 너무 많은 양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양을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 풀이보다 이제 본문 독해, 이게 뭔 내용을 말하고 있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좀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맥락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책 한 권짜리가 이제 소설의 분량일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러니까 몇 문단 안 되죠. 뭐 해봤자 한 10문단 정도를 발췌해서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스토리도 잘 모르고 그 이후 스토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맥락인지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걸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단절시킨 상태에서 이걸 독해하라라는 그 미션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 이 소설의 줄거리나 아니면 배경 지식, 언제 누가 썼나, 언제 쓰였나, 핵심 등장인물이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뭐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들이 뭐 무의미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경우에 수능이 최소한 반년 이상 남은 경우에, 그때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번에 연계될 것 같은 소설들에 대한 디테일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뭐 이해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우리는 어떤 소설이 나오건 간에 그것을 독해낼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정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로 그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한 문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요, 지문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 지식을 참조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외웠기로 이 소설은 어떤 주제의식에 관한 소설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의식이 해당 발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주제의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내가 정말 비극적인 부분만 모아놨어, 그걸 문제로 출제를 했어. 그러면 이 소설에서 좀 긍정적이고 해피해피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주제의식이 궁극적으로 추구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온 것만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경 지식이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요, 소설이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겨놓아야만 하는 그 흔적들을 찾아서 역설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소설이 출제되는 방식은요, 사실 비문학 독해의 접근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설 스캔의 원칙이라고 설명드려놨는데, 자, 이 네 가지는요, 뭐 순차적으로 1번하고 2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이 소설을 그냥 빠르게 눈으로만 쭈르륵 넘겨가면서, 다 스킵하면서 넘겨가면서 그냥 눈에 띄는 것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구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구간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건 2022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라는 소설인데요. 어차피 이건 조금 이따가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일단 구간 나누는 것만 좀 해봅시다. 자, 구간이라고 한다는 건요, 애초에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 파트고요, 두 번째는 사건 파트입니다. 뭐 의도치 않게 이걸 철사라고 쓰긴 했는데, 아무튼 설명 파트와 사건 파트는요, 정말 명백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을 봅시다. 우리가 이 구간을 파악을 할 때는요, 전체 문단을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냥 문단의 첫 번째 줄 정도만 읽어도 바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달재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뭐뭐 하면서 습관을 몸에 붙였다라고 했어요. 자, 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설명이죠. 그럼 이 전체 문단은 설명 파트입니다. 다음, 이 아래쪽도 보겠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뭐 셋째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겠죠. 다 마찬가지로 설명 파트입니다. 자, 이쪽도 보겠습니다. 뭐 김다철 씨는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그러면서 뭔가를 했다, 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볼까요? 아, 자연스럽게 당연히 설명 파트겠죠. 자, 이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자 까닭모의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좀 실시간으로 이게 사로잡혀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이 경우에는 요거는 사건 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건 묘사겠죠. 이상했던 그들의 살벌한 풍경이었다라고 하고 쭉 뭔가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대화문이 주어지면은 요거는 명백히 그냥 빼박으로 사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문이나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의 생각이 따옴표를 통해 제시된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히 사건 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과 사건 파트를 구간을 분류를 하시고요. 각 구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파트가 쭉 이어지잖아요, 쭉 이어지는데 이 설명 파트가 이어지는 동안에 요 설명 파트 하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요 소설은 좀 예외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막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소설은 아니긴 한데 일단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죠. 뭐 김달채가 뭐 한 것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뭐 김달채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생각을 했다 이런 설명을 쭉 이어 나가고요.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건을 묘사를 하면서 뭐 김달채 씨가 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뭐 누구랑 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의 분위기와 대강의 유형만 첫 번째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간을 파악한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2번, 3번에 묘사된 이 장면에 대한 구분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읽으면서요,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 공간적 배경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 있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계속 뭔가 등장하고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개념어를 찾았던 것처럼 뭔가 좀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 쓰이는 소재 같은 것들이 보인다 싶으면 그냥 그걸 키워드로 체크해 두면 됩니다. 그냥 비문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그리고 공간적 시간적 배경 그리고 소재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이라는 거는요, 이 배경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바뀐다 싶으면 장면이 바뀌었구나, 다른 장면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의 장면에서는 보통 하나의 핵심적인 사건이나 주제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문단들로 가야 될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네 번째로 자극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뭐 학교나 학원을 가는 길에 갑자기 길가에서 커다란 시체 더미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시체 더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소설 속 주인공에게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그 주인공도 똑같겠죠. 여러분과 똑같이 깜짝 놀라거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좀 자극적이다, 좀 뭔가 매콤한데 쉽게 느낄 만한 그런 키워드나 그런 표현들은요, 등장인물들에게도 똑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탈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탈옥 뭐 절망 아니면 누가 막 화를 내 누굴 때려 뭐 폭력 뭐 이런 키워드들 있죠. 이런 키워드들을 발견을 했다 싶으면 그냥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해당 장면에서의 핵심적인 사건 또는 핵심적인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다고요? 구간을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인물과 배경, 소재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동시에 같이 체크를 한다. 요것들만 지키시면서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지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까 수립했던 원칙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지문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달채 씨 사람 이름 나왔죠? 그리고 공준면소, 포장마차, 뭐 정류장, 파출소, 여러 가지 장소가 등장하니까 그냥 여러 장소라는 의미겠네요. 이것들은 여러 장소.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행인, 뭐 경찰관, 뭐 호적계장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뭐 딱 봐도 중요한 인물들은 아닌 것 같죠? 뭐 여러 사람들. 자, 그럼 이 문단 이미 끝났습니다. 김달채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뭐 여러 사람들과 만났다라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우산 계속 보이죠. 우산 계속 보이죠. 그럼 뭡니까? 핵심 소재는 우산입니다. 그러면 딱 정해졌죠. 이 문단 어떻습니까? 김달채 씨가 우산으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뭔가를 했다. 끝입니다.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고 갑니다. 첫째는 뭐뭐래요, 그죠? 둘째는 뭐뭐래요. 무전기가 두 번 보이네요. 무전기 키워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봅니다. 뭔가 사람 이름 더 안 나와요. 사람 이름 안 나오고 어떤 공간도 안 나오고. 그럼 뭐 이건 특별한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까 나왔던 김달채 씨가 똑같이 이번에는 뭐 무전기와 관련돼서 뭔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다 설명 파트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김달채 씨가 또 나왔어요, 그죠?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극적인 키워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입니다. 이 중략 전까지가 방 끝났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김달채 씨라는 사람이 뭐 우산으로 여기저기에서 여러 사람들과 뭔가를 했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전기 관련돼서 또 뭔가를 했대. 끝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다 어떤 실시간 사건들이 아니라 그냥 묘사와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 중략 이전의 전부입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보니까 뭔가 묘사가 이게 실시간 묘사다. 이 파트는 그러면 실시간 파트라는 거 바로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면은 사람 이름 나오죠. 뭔가 뭐 행인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살벌한 풍경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자극적이죠, 그죠? 자극적인 키워드 체크해둡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요, 김달채 씨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기는 그냥 김달채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배경은 어떨까요? 뭐 어떤 오염된 지역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전경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시위 현장이 등장을 하고요. 학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따옴표가 나옵니다. 그럼 봐봐요. 따옴표가 등장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면요, 요 사이를 잠깐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쪽 어떻습니까? 김달채 씨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그치? 이번에는 하고 있는데 뭔가 살벌한 풍경을 갔다가 뭔가 오염된 지역도 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경대나 다른 행인들과도 마주쳤고 또 학생과도 마주쳤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봐요 거기 하면서 이제 누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사가 나왔을 때는요, 그 대사를 친 사람이 누군지가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누가 말을 했을까요? 요거는 김달채 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등장했대요. 자, 이번엔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쭉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끝나고 뭐 묘사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파트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뭔가 싸우는 것 같죠? 싸우거나 뭐 언쟁하는 것 같아. 뭔가 언쟁 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럼 요 파트 끝났다. 요거는 실시간으로 다급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요 파트에서는 대화를 했는데 뭐 언쟁을 했고, 김달채 씨랑 어떤 새로운 청년 하나가 언쟁을 했다. 배경은 새로 안 나왔으니까 아까 나왔던 시위 현장이다. 맨 아래쪽에 뭔가 닭장차라는 어떤 공간도 나오죠. 이것도 뭐 키워드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 나왔습니다. 요 오른쪽 파트는 뭘까요? 요 오른쪽 파트를 정리하자면 간단하죠. 이 앞쪽에서 뭔가 김달채 씨가 똑같이, 이번에 김달채 씨가 좀 라이브 액션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에 마주해서 뭐 이런 현장들로 좀 다가갔고, 그러다가 여기서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건 대화는 언쟁이고, 이 상대는 사복 차림의 청년이고, 그다음에 뭐 닭장차라는 어떤 공간도 등장을 하고 끝입니다. 자, 이 상태로 문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키워드만을 바탕으로 이 내용의 맥락의 관계성이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훑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전부 다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번은 사실일치 유형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런 유형에서 우리는 비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지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체크해놨던 것들 있죠. 어떤 것들, 시공간적 배경, 인물 이름, 자주 등장하는 소재, 자극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죠. 그와 함께 이제 분위기랑 이런 것도 살폈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가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뭐라 했나요? 거리를 배회했대. 요건 어느 파트인가요? 나왔죠. 뭐 여기저기 싸돌아다닌 거 어딘가요? 앞쪽이죠, 그죠? 앞쪽. 요쪽이겠다. 싸돌아다닌 거. 그럼 요 문단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거,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어떤 날씨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져야겠죠. 메인 키워드를 거리를 배회, 서브 키워드를 비 오는 날로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비 오는 날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문단을 내려가면서 비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올까요? 안 보이죠? 전혀 없습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꾀주저한 몰골의 김달채는 무시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전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무전기 메인 키워드 잡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소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했던 것 중에 무전기가 있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제일 위에 무전기 처음 등장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진짜 무전기 익숙한 일부 국수 사람들을 제외한 거기에 서민들은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가는 사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무전기가 아니네? 그죠? 그러면 뭡니까? 무전기를 보여준다는 건 틀렸네요. 왜? 진짜 무전기가 아니니까. 속인 거니까. 실제로 뭐 우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뭐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시위 현장이 있겠죠. 자, 시위 현장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네. 그렇지, 시위 현장. 자, 그럼 요 위아래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아까 장면 뭐였죠? 요거가 하나의 장면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요 안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쭉 봤을 때 뭐가 보이나요? 행인들이 정반대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대. 보이시죠? 그는 다른 행인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어딜까요? 여기 나온 시위 현장이겠고요. 그죠? 정확히 일치를 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에 위세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선다라고 했습니다.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전경대가 있겠죠. 이건 뭐 인물 이름은 아니지만 인물 집단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표시를 해놨었죠. 어딨나요? 여기 있죠. 전경대. 그럼 요 위아래에서 뭘 찾으면 될까? 아까 나왔던 이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서 물러선다라고 했죠. 물러서는 내용 찾아봅시다. 쭉 볼게요. 아, 뭐라고 하나요? 여기 있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집고 전면으로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정반대죠. 물러난 게 아니라 어땠다? 앞으로 전면으로 나섰다라고 했죠. 정반대네요. 당연히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닭장차에 끌려가던 김달채는 모퉁이 들려는 함성의 안도감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닭장차. 당연히 이게 키워드가 됐고요. 자, 아까 체크했었죠? 닭장차 어디 있나요? 여기 있었죠. 요 아래에서 요 장면에서 함성 찾아봅시다. 함성 있나요? 안 보입니다. 그죠? 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뭐야? 지금 닭장차에 끌려가게 되니라 했죠. 그죠? 지금 보면요. 닭장차가 등장했던 곳에서는요. 닭장차에 어린 학생과 실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실린 거야. 그죠?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을 위치해서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 잡고 그 키워드 위치를 찾고 그 장면, 그 구간에서만 해당 내용을 검증하면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 댓글 중에서 선생님 한 문제만 푸는 것보다 여러 문제 푸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몇 문제 더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론 유형이죠.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 애초에 기억과 니은을 문제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요 기억이 등장한 무엇, 어떤 장면, 그리고 니은이 등장한 장면, 요 장면들에서 해당 내용을 검증하면 그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문을 읽고 그 문장들만 찾고 문장에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김달채는 기억을 그 생김새로 인해 니은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이 뭘까요? 기억은 이 케이스죠. 케이스 여기 있죠? 이 케이스 어떤 케이스인지 볼까요? 한번.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볼까요?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뭐 아까 속인됐지, 그지? 뭐 우산으로 속인됐잖아요. 아, 이 케이스는 뭐 우산 케이스겠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기억은 뭐냐, 우산 케이스일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니은 여기 있죠. 좀 지우겠습니다. 우산 이상의 것이라고 했죠. 그럼 우산 이상의 것, 즉 얘가 속이는 것, 그죠? 얘가 뭔가 우산 이상으로 속이는 것. 이 위아래서 그냥 우산 케이스를 보여줘서 뭔가 속인다라는 게 나오면 되겠죠? 아, 보이네.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그래서 뭔가 속이려고 했는데 이걸로 보여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김달채는요, 얘를, 이 우산 케이스를 뭔가 우산이 아닌 걸로 뭔가 속이려고 했대. 아마 무전기일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 사실을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봐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은요,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아, 그러면은 이 발견하는 그 장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견한다라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문학은 그 해석이 가능하면 올바른 해석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발견하는 그 순간이 존재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찾지 않더라도 김달채가 이 우산 케이스를 우산이 아닌 걸로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얘가 속이려고 했다는 게 증명된 순간 그 이전에 언젠가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김달채가 기억을 니은으로 속이려고 했다라는 그 행동이 보여진 순간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서 지문에서 설사 이게 안 나와 있더라도 1번은 올바른 선지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 해석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해석이니까요. 당연히 이런 시도를 했으면 그 이전에 언젠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했겠죠. 따라서 1번은 올바른 선지가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잠깐 뒤로 돌려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런 논리 구조를, 이 센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사용법이래요. 뭐 기억 위아래 보면 되겠죠. 기억 어디 있었나요? 뭐 여기 있죠. 아, 이 위아래 보면 뭐래?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끝부분만 감정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래. 뭐 똑같은 말이죠. 이번은 뭐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일부 극수의 사람들에게는 니은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니은의 정체를 알고 있죠. 이게 뭐였나요? 무전기죠. 무전기. 니은 위아래에서 안 보이면 그냥 무전기를 키워드 잡고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위아래에서는 뭐 다른 설명이 안 나오니까 무전기 찾아볼게요. 무전기 여기 있죠. 아, 바로 나오네요. 무전기 익숙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어쩌고저쩌고는 똑같은 말이죠. 뭐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번도 맞는 선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김달채는 니은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의 서민들이 기역을 니은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이 그냥 기역이나 니은에서 뭐 거기의 시민들이라는 표현을 찾으면 되겠죠. 방금 봤던 그 문장 있죠. 똑같이 나오죠. 여기 무전기에 보면은 거기의 서민들 나오죠. 얘네들이 뭐래? 소가 넘어간대. 뭐래요? 오인한대. 맞죠? 문제 없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해서 기억을 이용하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 나왔죠? 여기 등장했죠. 사복 차림의 청년. 자, 그럼 사복 차림의 청년이 이 기억, 뭐 우산이나 니은, 무전기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대요? 쭉 보면은 얘가 우산을 내보였대, 김달채가. 근데 뭐래요?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초에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봤대요, 안 봤대요? 안 봤대요. 근데 선지는 뭐래요? 어떤 의도를 알아챈다 라고 했죠.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애초에 우산 케이스를 애초에 안 봤는데 무슨 의도를 알고 뭘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틀렸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오는데요. 27번 보기 유형 문제입니다. 사실 저번 영상, 고전시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우리가 날로 먹을 수 있는 진짜 개꿀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보기 유형. 요거는 이제 지문 안 돌아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 보기 나오나요? 나오죠.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디 있나요? 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 어디 나오나요? 여기 권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인물이라고 하죠. 그죠? 아, 얘가 뭐 김달채니까 괜찮겠네요. 문제 없고요. 2번 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 라고 하고요. 권력이 우열의 관계를 형성한다.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죠? 뭐 승인이나 뭐 아니면 뭐 거절, 뭐 거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열 관계 똑같이 나오죠. 이것도 나오죠. 우열 관계 다 나옵니다. 2번도 맞는 선지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김달채가 영향을 변화준 것은 뭐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걸 이용하는데 더 뭐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한다. 볼까요? 나오죠, 그죠? 뭐 승인을 얻는다. 그 다음에 허구적 권력 표지를 얻으려 한다. 뭐 똑같이 나오죠? 문제 없고요. 자, 4번 볼게요.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말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그 다음에 김달채 타산적 태도를 드러낸 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타산적 태도도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기득권 지키는 거 나와요. 그죠? 근데 유대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이거 어디를 봐도 안 나오는데, 그죠? 정답 몇 번? 5번. 바로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상의 특징 유형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제가 일부러 좀 마지막에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소설을 전부 다 읽지 않았잖아요. 그죠? 발췌해서 그냥 키워드만 찝어가는 식으로 스캔을 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스캔한 직후에는요, 서술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있거나 소설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선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설의 부분을 읽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A 파트 먼저 볼게요. 어느 파트였나요? 이 앞쪽, 이쪽이구나. 대강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김달채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뭐 많은 사람들과 뭐 우산으로 생쇼한 것 같아. 그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볼게요. 알지 못한 사건 배치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죠? 전혀 맥락이 아닌 것 같고. 2번 볼게요. 공간 이동에 따른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 있죠? 이 앞선 이 A 파트,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이 파트에서의 공간은 좀 나열식으로 나왔어요. 맞죠? 이어서 연달아 쭈르륵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의 개별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공간을 다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 이동에 따른 내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여기 갔다가 기쁘고 여기 갔다 슬프고 뭐 좋을 정도 아니고, 그죠? 거기 휴게 바뀔 리가 없겠죠. 이거는 틀렸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간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라고 했죠. 자, 동시에 이런 사건들을 연달아 두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의 어떤 사태나 하나의 커다란 맥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여러 가지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왜? 계속 이건 누구였어? 계속 김달채의 이야기였잖아, 그지? 애초에 김달채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어떻게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가 가능합니까? 그죠? 얘가 뭐 분신술 쓰는 것도 아니고 나루토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했습니다. 나열은 맞는 것 같아, 그치? 뭔가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장소리 등장을 했었죠. 나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 뭐 애들 사기치고 댕긴 거, 그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번은 맞는 걸로 좀 체크를 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려면요, 갈등이라는 거는 중요한 사건이죠.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극적인 시어가 필요합니다. 누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누군가가 뭐 언쟁을 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런 사건들을 전혀, 그런 키워드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렸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소설을 전부 읽지 않고도 발췌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고전소설로 넘어갈 건데요. 고전소설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게 큰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 그대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되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물 관련돼서인데요. 인물이 왜 중요하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의 인물인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현이라는 사람이, 이건 사실 TMI인데 제 성은 김씨거든요. 제가 이름이 김세현인데 그 국어 김세현에서 이제 국현이에요. 아무튼 그럼 이제 김세현이라는 사람이 뭐 이 사람이 뭐 장군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김장군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승진을 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원수가 돼. 그럼 뭐 원수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또 뭐라 불릴 수도 있어요. 뭐 도련님이라 불릴 수도 있고요. 또 뭐라 불릴 수도 있을까요? 뭐 누가 막 날 욕해. 그럼 뭐 저 상놈의 것 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조선 시대에는요, 인물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요, 이 호칭, 이 인물의 호칭, 이름 같은 걸 다 표시를 해놓고 동시에 해당 호칭들을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즉, 이 김장군과 원수가 같은 인물이구나라는 거를요, 맥락을 쭉 이어나가면서 얘를 연결을 제대로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실력이 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문제를 푸는데 좀 난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사람 이름이 좀 여러 명이 나온다. 근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둘 다 뭔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서로 호칭이 다르다 하면요, 혹시 요 둘이 이름은 다르지만 불리는 건 다르지만 동일 인물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주변의 묘사나 아니면 이제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 가설을 검증을 하셔가지고 호칭을 연결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원칙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소설의 장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전시가를 했던 것과 똑같이 장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웅소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담소설이 있을 수 있고요, 애정소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좀 예외적인 어떤 좀 소수의 사례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건 사실 이 소설 풀이법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장르를 파악할 때 뭐 이런 장르를 이미 알고 계시다면 읽으면서 어떤 거에 해당할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판타지가 등장하는지 이것만 한번 판단을 하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란 건 뭐 간단하죠. 뭐 주술을 부리거나 도술을 부리거나 뭐 산신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말을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거나 날개 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판타지의 영역에 속하죠. 이제 고전 소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기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요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전기적 요소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 조상님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조상님이 너는 곧 화를 입게 될 것이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깨어났어. 이건 판타지일까요? 전기적 요소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히는요, 고전 소설에서 꿈이 등장하면요, 그냥 10중 8구 이거는 전기적 요소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꿈에서 누가 나와서 말을 해, 경고를 해, 예언을 해, 아니면 뭔가 내가 만날 수 없는 이미 뭐 죽은 어떤 사람과 만나, 전부 다 판타지라고, 전부 다 이 전기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꿈에서 했던 말들이나 그 행동이나 아니면 선택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르를 파악한다는 것, 특히 이제 판타지, 전기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파악해 두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기 앞서 이제 소설풀이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좀 헷갈릴 때 더 유념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소설이란 거는요, 뭐 다른 문학도 똑같겠지만 수능에 출제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소설 자체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 부족 등으로 뭐 패닉이 오거나 아니면 키워드가 연결이 안 됐을 때 최대한 개연성 있고 매끄러운 문학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해석하에 선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설은요, 문학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작성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함정을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 실제 소설의 흐름과 일치할 겁니다. 당연히 그냥 뇌피셜로 풀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패닉이 왔을 때 그때 따라야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제가 강조를 하죠. 문학에서는 언제나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가능한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반드시 머리에 기억을 한 채 소설을 푸시면 정말 대부분의 난관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문학에서 이제 소설 파트를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극이나 수필,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따로 분류를 해서 다뤄볼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들이어서 뭐 따로 아마 시급하게 영상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올릴 영상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던 비문학 독해, 심화 공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융합하고 교차하는 그런 지문들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만으로 어떤 식으로 풀릴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내용 또는 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